부처님 이후에 의식에 대한 탐구가 멈춰 있다고 한 말이나 변증법에 대한 언급은 이 공사상이나 변증법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의도로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둘 다 세상의 모습 그대로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진리죠. 근데 여기서 이게 계속 변하지 않는 상태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유가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은 구조에서 멈춰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객관이나 진리 같은 게 완성형으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본질을 곧 고정불변의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세상의 본 모습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의식적 활동이 끝나지는 않고 세상은 우리의 사유와 함께 계속 변화하고 진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진리는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도구마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 진리는 항상 다른 대립되는 어떤 의견을 부른다고 이제 변증법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자연의 본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한데 이 세상에는 또 하나의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공적인 힘, 인간의 의식적인 사유의 힘이에요. 이 사유라는 것은 반응하는 행위와는 굉장히 다른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상황이나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반응적으로 일어나는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하는 생각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공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유는 능동적 사유 패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요즘 뇌신경과학자들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도 많이 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떤 의도적인 행위, 그러니까 팔을 들어 올리는 행위 같은 걸 했을 때 뇌를 스캔을 해보면 이 뉴런에서 이미 팔을 들어 올리라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명령이 떨어진다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 자유의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뇌신경과학자들하고 썰전을 벌일 만한 그런 지식은 없지만 제 추측에 이 공사상이 변증법하고 공사상과 변증법이 원래의 세상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역시도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객관적인 진리가 완성된 채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지 않는 것처럼 자유의지 역시 우리한테 이제 완성된 상태로 주어져 있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어 나가면서 계속 할 텐데 이 공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새로운 사유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객관적인 진리가 점점 더 견고하게 구축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 자유의지도 역시 우리가 획득해야 하는 인간의 기능이라는 거죠. 인간은 사유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계속 발전시키고 진화시켜 나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이 한국에서는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담론이 한국에서는 잘 없는데 서구에서는 의식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에요. 정말 각 분야에서 아주 다각도로 그리고 꽤 오래전부터 의식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1세기 거대 담론의 핵심, 그러니까 넥스트 빅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의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들이 의식에 대한 주제를 향하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애들 장난처럼 보일 정도로요. 이 인간의 의식이라는 주제가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이 첨단과학의 시대에 의식에 대한 연구의 방향이 다시 고대인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거대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데 일종의 사이키델릭 약물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게 짧게 얘기하면 고대 그리스 문명의 중심에 그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사유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사이키델릭 약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촉매제가 돼줬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책도 나오고 인간의 진화가 그런 어떤 약물의 도움으로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영역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런 의견에는 저는 그런 건 이제 퇴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른 영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의식도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상태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상태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보여야 측정을 하든 말든 하겠죠. 그래서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 그림을 일종의 다차원적인 기하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좀 될 수도 있어요. 이 현재 기하학은 수학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뭐 기하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수학적 단어긴 한데, 아무튼 이 도형이나 곡선과 같은 형태에 집중을 하는데, 색채도 의식의 상태를 보여주는 패턴 중 하나죠. 원, 사각형 같은 도형이나 곡선 외에도 인간의 의식은 다양한 의미의 패턴을 그려나가거든요. 그러한 다양한 의미의 패턴은 의식작용의 차원 운동에 기인하고 있어요. 의식은 차원 변화를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의식의 운동 자체가 차원 운동이에요. 이 대상을 메타화하는 그 행위가 의식의 고유한 특징이에요. 아무튼 이 의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르고 뜯어내서 뭐 저울에 달아서 측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논리적인 추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이게 해야 되니까 색형작용인 형상하고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의식은, 이 공이라는 특성을 가진 이 의식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평면이라는 장소를 출현을 시킵니다. 보통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화면을 평면이라고 하고 그걸 2차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회화를 2차원 예술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차원 개념은 유클리드의 정의로부터 나왔죠. 다 아시는 얘기인데 뭐 또 짚고 넘어가자면 0부터 3차원까지 그 유클리드 정의를 살펴보면, 0차원은 위치만 존재하고 점으로 표현해요. 1차원은 길이고 선으로 표현합니다. 2차원은 넓이와 길이가 있고 평면으로 표현을 하고요. 3차원은 평면을 표현하니까 사각형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점, 선, 사각형, 원. 이게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은 뭐 이런 입체 표현을 하는데, 이 차원의 정의를 따르면 이거 0차원, 1차원, 2차원 이거 다 볼 수 없는 차원이죠. 우리 눈은 3차원만 볼 수 있거든요. 두께가 없는 거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못 봐요. 여기 이렇게 화면에 그려진 이 선들, 얘네들은 두께가 없을까요, 과연? 흑연이라는 물질이 여기다가 흔적을 남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점선면이라고 하는 거는 순전히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려진 건 그 개념에 대한 상징인 거고요. 그래서 평면을 2차원이라고 하는 건 좀 맞지가 않죠. 그걸로 미뤄보면 평면은 그냥 개념적인 존재인 거예요.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는 알고 보면 이 3차원 물질 표면이죠. 종이 두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려진 것들, 물감으로 그리건 연필로 그리건 뭐 어쨌건 이것도 자가 발전하면 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흑연이 어느 정도 묻어 있다. 이거 흑연은 알갱이가 묻어 있는데, 이것도 3차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두 평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3차원 물체의 표면을 평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이 인간한테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인간의 의식에는 우리는 필요할 때 3차원 물체가 가진 각기 다른 다양한 물질적인 특성을 다 무시하고 그걸 평면으로 간주하는 특성이 있어요. 돌, 뭐 이런 샤프 펜슬의 펜의 표면, 종이, 뭐 또 뭐가 있을래나, 뭐 이런 핸드폰 케이스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다 물질의 성질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게 그냥 평면이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낙서할 수 있잖아요.
쌀알에도 그림을 그리는데요. 뭐. 맘만 먹으면 평면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근데 또 사실 이 3차원 물체 표면이 아니면 우리가 평면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평면이라는 장소가 나타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인식할 수 없음에 대한 인식작용에 의해서, 아니 또 뭐 공에 대한 인식작용으로 공이나 인식할 수 없음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로 유입되어서 존재하게 된 거하고 똑같이 평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개념도 인식작용에 의해서 보이는 물질 차원에 들어오게 돼요. 보이지 않는 의식의 활동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가 의식의 공함이라는 개념을 3차원 물체의 표면에 투영해서 모든 보이는 것, 즉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 평면이라는 장소를 출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은 공함이라는 의식의 특성이 3차원 물체 표면에 투영되어서 만들어진 개념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평면 자체는 보이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형상과 함께 나타나야 이제 평면이라는 장소의 특성도 드러나게 돼요. 물론 이런 조개 같은 것들은 그림을 그리려고 만들어진 거지만 어쨌건 물체의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 평면은 모든 형상이 나타나는 배경이지만 형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평면은 보이지 않는 개념적인 상태로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이나 캔버스는 3차원 물체니까요. 그래서 평면은 형상이 드러남과 동시에 이 평면으로서의 특성이 작용하게 되고 그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평면의 성격은 형상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평면의 차원도 형상의 차원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형상에는 이 빈종이나 캔버스를 형상으로 인식하는 행위도 포함을 해서인 거예요. 뭐 모더니즘 시대 때 그냥 빈 캔버스 걸어놓고, 요즘도 그런 그 작품이 있는 것 같은데 빈 캔버스 걸어놓고 작품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 자체도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쨌거나 그런 행위까지 포함을 해서 평면의 성격은 이 형상의 성격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의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대상을 인식했을 때예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의식의 존재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 공함이라는 대상도 포함해서요. 정리하면 이 평면의 성격,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개념이다. 모든 형상에 대한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평면에 대한 형상이 평면의 성격을 규정한다. 이 성격이, 이 특징이 그대로 의식에도 적용이 돼요. 의식도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 없는 개념이다. 모든 대상에 대한 배경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의 인식에 대한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의식이 인식한 대상이 의식의 성격을 규정한다. 이 형상이 나타난 평면하고 대상을 인식한 의식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면과 의식이 동형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평면과 의식이 동형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식이 대상에 대해 작용하는 성질을 알면 형상이 가진 성질도 유추할 수 있게 되고, 평면에 나타난 형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의식작용을 보고 이해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표상체계가 뭘 하려고 하는지 짐작이 가시죠. 형상을 통해서 의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색채와 형태의 작용과 의식작용의 객관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객관적인 연결고리는 공에 대한 인식이 가진 비트 구조로부터 발전되어 나오는 거고요. 이 평면의 차원은 형상에 의해 결정이 되고, 형상의 차원은 곧 의식의 차원을 나타낸다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은 보이는 상태로 존재하는 의식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의식이 곧 형상이에요. 결국 보이지 않음이라는 개념을 3차원 물체 표면에 투영시켜서 평면이라는 장소로 인식하는 주체가 의식이고, 그 의식이 가시적인 요소인 색채와 형태를 가지고 와서 평면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자신이 보이는 상태로 나타나기 위한 최초의 장소로서 평면을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의식과 평면이 그냥 공하기만 해서는, 비어 있음이기만 해서는 뭐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 공함은 어떤 특성을 갖게 돼요. 그 특성을 갖는 이유는 공함을 인식을 해서 존재하게 하는 그 인식 행위 때문에 그래요. 공이 아니게 되는 순간, 즉 공이 인식이 되는 그 순간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생깁니다. 자, 공에 대한 인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